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대뜸 이 씨의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시장에서 옷 사신 거죠? 어머님 입으시는 옷 솔직히 같이 다니기 창피해요. 저희 친정 엄마 좀 보세요. 누가 어머니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겠어요? 나는 이 옷도 좋은데 그래도 아끼는 옷 입고 나온 거야. 그러게 돈 좀 모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돈이 없으시니까 맨날 시장 바닥에서 옷이나 사 입으시죠? 얘, 너는 지금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나는 너희들 집 사주려고 가진 돈 다 내줬다. 그래서요? 이제 돈도 한 푼 없으시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받을 땐 신나서 받아놓고 이제 돈 떨어지니까 시댁도 아니라 그 말이니? 엄마, 창피하니까 그만 좀 해. 진우야, 솔직히 아내 말 틀린 말 없어요.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대접받길 원해요? 진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돈 없다고 부모를 무시해도 되는 거니? 너 키워주고 결혼할 때 너 잘 되라고 가진 돈 다 지원해줬잖아.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자식한테 그걸로 빚 갚으라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이제 각자 인생 각자 챙기는 걸로 해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이춘자 씨입니다. 약 30년 전 이 씨와 남편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단칸방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세 낼 돈도 부족해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녹록지 않았죠.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여보, 우리 힘들어도 서로 믿고 살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남편 김철수 씨의 다짐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만에 아들 진우가 태어났죠.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그 순간 부부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자. 그래? 우리가 아끼면 진우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부부는 더욱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틈틈이 기술을 익혔습니다. 야근이 잦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기술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씨와 남편은 직접 소규모 부품 공장을 차렸습니다. 이 씨 역시 공장 뒤편 사무실에서 격리 업무를 도우며 밤낮 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남편의 기술력과 성실함이 알려지면서 조금씩 일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공장이 안정되자 부부는 여전히 사치 없이 소박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가정은 안정되었지만 두 사람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명품은커녕 외식조차 하지 않으며 부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씨 부부가 여전히 가난한 줄 알 정도였습니다. 이 씨 부부가 이렇게 아끼고 사는 이유는 예전부터 아끼며 살던 습관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들 진우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부모의 절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궁상맞게 여기며 허영을 동경하기 시작했죠. 학창 시절의 친구들이 명품 옷을 입고 최신 전자기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부모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 남들처럼 좋은 거 좀 입고 다니세요. 창피해요. 이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위안하며 아들의 요구에 가능한 한 맞춰주려 했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옷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었죠. 하지만 아들의 눈은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부모를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언젠가는 아들도 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세월은 빠르게 흘러 아들 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주부로 남편은 여전히 공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쌓이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이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회사원이 된 아들은 가끔 병원에 들렀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죠. 아들이 바쁜 걸 이해한다며 이 씨는 혼자서 남편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저녁 병실에 둘만 남았을 때 남편은 조용히 이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무슨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이 씨는 급히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이 씨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진우가 결혼하면 그때 1억만 지원해주고 줄 돈 없다고 잡았대. 이 씨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집 사무실 2번째 서랍을 열어봐. 아무 말 말고 내가 오늘 한 말은 꼭 지켜줘.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빨리 낫기나 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이 씨는 끝까지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유언인 만큼 이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이 씨는 말 그대로 혼이 빠진 것 같았죠. 홀로 남은 이 씨는 남편의 공장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공장을 정리하면서 이 씨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한 2번째 서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유품들을 챙기며 간간히 눈물을 훔쳤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없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이 씨에게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뵐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주말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 여자친구 미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미영이라고 해요. 며느리는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씨의 집을 둘러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이 씨의 눈에 들어왔죠. 그래, 언제부터 만났니? 이 씨가 물었습니다. 8개월 됐어요. 회사 동료였는데 마음이 맞아서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만났다는 말이었죠. 그래도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이 씨는 서둘러 차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거실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데 살면서 가구라도 좀 바꾸시지. 전부 낡은 것들 뿐이네. 이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모른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갑자기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려면 신혼집이 필요한데 어머님께선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씨는 너무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내다니 게다가 당연히 지원받을 것이라는 태도에 기분이 언짢았죠. 지원? 돈 말하는 거니? 이에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좋은 집을 봐놨거든요. 계약금을 어서 넣어야 해서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저희는 한 3억 정도 생각 중인데. 3억?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고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3억이라는 큰 돈을 요구하다니. 마치 맡겨놓은 돈을 찾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이 씨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있으시죠? 아버님이 공장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간 이 씨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글쎄, 1억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1억요, 그거론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엄마, 아빠 사망보험금 남은 건 없으셨어요? 이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아들의 입에서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내 정신을 차린 이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원 치료하고 빚도 갚느라 돈도 많이 들어갔어. 1억이 내가 줄 수 있는 전 재산이야.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이 씨는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주 아들이 찾아왔을 때 이 씨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조언대로 정확히 1억만 준비했습니다. 이게 엄마 가진 전부다. 더는 못 도와준다. 이게 다예요? 아빠 공장 판 돈은요? 아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없어. 이게 내 전 재산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걸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했고 이 씨가 준 1억으로 작은 아파트 대출을 받아 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원을 받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1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래도 감사하다며 연락도 하고 며느리는 이 씨에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이 씨는 아들 부부의 새 집에 놀러 가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 씨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 아들네에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연 며느리의 표정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인데 금방 갈 거야. 반찬만 좀 두고 갈게. 이 씨는 준비해간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먹지도 않아요. 다 그냥 가져가세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지고 이 씨가 찾아가면 집안 분위기는 매번 싸늘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문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연락하고 기웃거리시는데 나 너무 불안해. 나이 먹고 우리한테 빌붙으시려고 눈치 보시는 것 같아. 솔직히 어머님 돈도 없으시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이러다 진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 여보, 진짜 그러지 마. 나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1억 준 걸로 생색내고 같이 살자고 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알아. 내가 잘 말해볼게. 나도 우리 엄마랑 사는 거 싫어. 이 씨는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충격을 받은 채 이 씨는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죠.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이 씨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씨의 생일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이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 씨의 생일을 기념해 셋이서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대뜸 이 씨의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시장에서 옷 사신 거죠? 어머님 입으시는 옷 솔직히 같이 다니기 창피해요. 저희 친정 엄마 좀 보세요. 누가 어머니랑 비슷한 나이대로 보겠어요? 나는 이 옷도 좋은데 그래도 아끼는 옷 입고 나온 거야. 그러게 돈 좀 모아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돈이 없으시니까 맨날 시장 바닥에서 옷이나 사 입으시죠. 이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비싼 옷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비교당하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은 그저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이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얘, 너는 지금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나는 너희들 집 사주려고 가진 돈 다 내줬다.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돈도 한 푼 없으시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이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로서 대접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너무 모욕적이었죠.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니란 말이니? 엄마, 창피하니까 그만 좀 해. 그러나 아들은 버릇없는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기는커녕 되려 이 씨를 질책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널 어떻게 키웠는데? 솔직히 아내 말 틀린 말 없어요.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대접받길 원해요? 맞아요. 우리도 애 낳고 키우는 것도 벅찬데 어머니까지 신경 써야 해요.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내가 돈 없다고 너희한테 뭐 하나 요구한 적 있니? 말은 안 해도 다 알죠. 나이 드시면 결국 우리한테 기대실 거잖아요.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키워주고 결혼할 때 너 잘 되라고 가진 돈 다 지원해줬잖니?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자식한테 그걸로 빚 갚으라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아들은 일어서며 이 씨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요, 엄마 부양할 생각 없어요. 이제 각자 인생 각자 챙기는 걸로 해요.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마세요. 결혼했으니 저도 제 가족 챙겨야겠어요. 이 씨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충격과 분노가 쌓인 이 씨는 남편의 유언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남편의 말이 맞았어. 식당에서 벌어진 모욕적인 상황 이후 이 씨는 겨우 집으로 돌아와 방 한편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가 목까지 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서랍을 열어볼 때였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재의 문을 열자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책상 옆 서랍장으로 다가간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서류들이 있었지만 이 씨는 남편의 말처럼 서랍 안쪽 깊숙한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당기자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들과 문서 봉투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먼저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남편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땅 문서 봉투로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경기도 분당에 있는 상가 건물 문서까지 있었죠. 이 씨는 그 문서들을 믿기지 않는 눈으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자필로 쓰여진 유언장이었습니다. 나는 이 서랍 안의 모든 서류와 함께 내 소유의 건물과 예금을 아내 이춘자에게 남기고자 한다. 이 사실은 나의 사망 후 아내가 이 서랍을 열어보게 될 때 알게 될 것이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아마도 아들 때문일 거고 내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겠지. 당신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아들에게 너무 약했잖아. 혹시 당신이 아들에게 모든 걸 넘길까봐 걱정이 됐어.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 법이야.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그렇지.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1년 전 남편의 병실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진우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도와줄 수 있으면 다 도와주는 게 맞죠. 남편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순진해서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나? 자식이라고 다 내 맘이 같지 않아? 늙어서 돈은 쓰려고 있는 게 아니야. 지키려고 있는 거지. 홀랑 다 줬다가 외면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혹여나 아들이나 며느리가 부모한테 돈 나올 구멍 없다고 외면하면 그땐 확연 끊어버려. 그렇게 이 씨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따르기로 약속했던 것이었죠. 이 씨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편지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안 거예요? 그날 밤 이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잠깐 시간 되니? 미영이랑 같이 우리 집에 좀 와줄래? 식당에서의 사건 때문인지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 걱정 마. 그날 일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야. 2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가 이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며 이 씨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게 거실에 앉았습니다. 둘 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씨는 준비해둔 차를 내오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많이 생각해봤어.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들과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너희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멀리 이사하기로 했어. 이사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 살기 편한 곳으로 갈 거야. 더는 너희 집에 찾아가지도 신세지지도 않을게.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 씨는 미묘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씨가 떠나기로 한 것이 오히려 반가운 듯 보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갑자기 이사 가실 수 있어요? 돈은요? 며느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연락할 필요 없어. 너희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그냥 화가 나서.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 씨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이제야 너희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각자의 공간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으니까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가족끼리 너무 가까이 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씨는 그들의 태도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참 다행이구나.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형식적으로 말을 하고 며느리도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참, 어머니 그때 일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투닥거릴 때도 있는 거죠. 이사 잘 가시고 종종 안부 전화할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은 이 씨가 떠난다는 사실에 오히려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통보한 이 씨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새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의 재산 상속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찾아가 이 씨의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기분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짜릿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이 씨는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마음은 섭섭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이 씨는 서울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당일 이 씨는 택시에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로얄층에 위치한 이 씨의 집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주상복합이라 1층부터 3층까지는 백화점과 마트,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하기에도 편리했습니다. 와, 여기가 내 집이라니. 넓은 거실과 깨끗한 주방, 편안한 침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이사하고 몇 달 동안 이 씨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옷을 사 입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옷을 사 입던 이 씨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새롭게 손질하고 나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을 해보니 아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큰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고급 아파트에 사신다면서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거기 살고 있어.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는 1억이 전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이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며느리도 함께 더 이야기하고 싶구나. 시간 되니? 그날 저녁 이 씨는 고급 레스토랑에 일찍 도착해 좋은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우아한 옷을 입고 진주 목걸이까지 한 이 씨의 모습은 그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돈이 생기신 거예요? 어떻게 서울에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야. 아버지가요?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의 유언이었어. 유언이라뇨? 진우야, 내 아버지는 우릴 위해 재산을 따로 준비했어. 너한테는 우선 1억만 주고 나머지는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라고 하셨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부모 재산은 당연히 자식의 것이기도 하잖아요. 치사하게 혼자 다 하실 건 아니시죠? 당연히 저희한테도 반 주실 거죠? 이 씨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가 번 건 하나도 없지 않니?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내 돈인데 왜 당연히 너희 돈이야?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이 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속인 건 미안하지만 안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주려고 했어. 내 아빠도 동의했고. 근데 너희는 내가 돈이 다 없어지니까 1년도 안 돼서 태도가 싹 바뀌더니 며느리는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냐고 하질 않나? 아들이라는 놈도 엄마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결혼했으니 지 가족만 챙기겠다고 하질 않나? 이 상황이 참 웃기지 않니?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만 이럴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살아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이제부터 엄마 평생 모시고 살게요. 이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 다 들린다. 난 이제 너희랑 전처럼 살 생각 없어. 이번 기회에 너희 진심을 똑똑히 알았거든. 부모가 돈 없다고 버리는 자식이면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릴란다. 레스토랑을 나온 이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씨는 여행사에서 패키지를 예약하고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해외로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고급 가구와 소품들로 집을 꾸몄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어색했지만 곧 그 즐거움을 알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씨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익명으로 큰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어느 날 이 씨는 아파트 로비에서 우연히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로비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왔니?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이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늙어서 내 몸 건사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걸 너네가 알려줬잖니? 너희한테는 절대 안 줄 거다. 이 씨는 아들을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받고 끝내 버림받은 사실이 슬프긴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단 지금이 훨씬 낫지. 진우도 언젠가 부모가 되고 내 나이가 되면 알게 되겠지. 물론 그땐 너무 늦었겠지만. 비록 자식에게 상처받은 이 씨였지만 이 씨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생 자식만 생각하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야말로 남편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이 씨는 테라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윤 씨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를 초대했고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 내가 일찍 온 모양이구나. 어머님, 배고프시면 직접 챙겨 드세요. 저희는 이제 먹으려던 참이에요. 나도 밥 안 먹고 왔는데 같이 먹을까? 죄송한데 지금 어머님 드실 자리가 없어요. 밥이랑 수저만 하나 더 놓으면 되는 상황인데 내가 먹을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은 저희 식사 끝나고 이따가 드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뭐라고? 고집? 어머님은 저희랑 같이 사시잖아요. 친정엄마는 가끔 오는 손님이고요. 은정아, 너희가 부탁해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대접이니? 식탁에 내 자리 하나 없을 줄은 정말 몰랐다. 겨우 그런 걸로 서운해하시다니 너무 속 좁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 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손주 보고 집안일 해도 내겐 당연한 거고 친정엄마는 하루 와도 상다리 부러지게 대접받는 귀한 손님이구나. 이제 잘 알겠다.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하게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6세 윤희정 씨입니다. 충남 천안의 작은 단독주택. 윤 씨는 뒷마당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중학교 가정과 교사로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남편이 떠난 지 5년째 되는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조그마한 손으로 야채를 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당연히 아들이 자주 찾아와 어머니를 살펴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중소회사에서 일하는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형식적인 전화 한 통을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라겠어? 그녀는 아들 내외에게 바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안부 전화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시댁과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며느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그래. 은정아, 무슨 일이니? 실은 회사에 복직하려고 하는데요. 아시잖아요. 육아휴직도 끝났고 이제 수혁이도 좀 컸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래, 복직하는 건 좋은 일이지. 근데요, 시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새 시급이 올라서 애 봐주시는 분들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수혁이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해서. 어머님, 잠시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딱 1년만이라도요. 제가 회사에 적응하고 수혁이도 어린이집에 다닐 때까지만요. 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 손주를 돌보는 일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주 수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 윤 씨가 조금 냉담하게 대답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정이 얘기 들었지? 우리가 정말 곤란해서 그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엄마가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어. 윤 씨는 아들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올라갈게. 단 1년만이야. 그 이상은 안 돼.
윤 씨는 자신의 결심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손주 수혁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리워했습니다. 천안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차피 잠깐일 뿐이니까. 아들의 집은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손주 수혁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손주의 작은 팔이 자신의 목을 감싸는 느낌에 윤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방은 미리 정리해놨어요. 어머님 지내시면서 최대한 불편하시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렴. 첫 한 달은 예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했고 윤 씨도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존댓말을 써가며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는 결국 손주 돌보는 일을 뿐만 아니라 윤 씨에게 대부분의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어머님, 수혁이 점심 부탁드려요라고 말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수혁이 목욕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윤 씨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한테는 어려워서 말하지 못했고 한 번은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준아,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너도 집안일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아들은 바쁜 회사 일을 핑계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엄마,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 이것만 끝나면 내가 더 도울게. 엄마 미안해. 하지만 아들한테 바쁘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이 없는 주말엔 아들은 회사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늦잠까지 자곤 했죠. 윤 씨는 손주의 아침 준비부터 어린이집 데려다 주기, 장보기, 청소, 빨래, 저녁 준비까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이 집의 가정부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지만 손주를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합가 생활이 석 달쯤 지나자 윤 씨는 서서히 이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 그리고 점차 드러나는 며느리의 시댁과 친정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윤 씨는 점점 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며느리가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고급 건강보조식품과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누구 거니? 윤 씨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살짝 놀란 듯 하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저희 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다음 주가 엄마 생신이라서요. 그렇구나. 안 사두니 좋아하시겠네. 윤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문득 지난 5월 자신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생일 축하는커녕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날 생각을 하자 다시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친정에는 매년 이렇게 챙기는데 시댁은 왜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을까? 윤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윤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윤 씨는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더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 한우 세트까지. 모두 친정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 이건 저희 부모님 댁에 택배로 보낼 거예요.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특별히 좋은 거 보내려고요. 윤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윤 씨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관절염도 있었지만 자신의 아픔을 내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작년 추석이 떠올랐죠. 추석날 윤 씨는 아침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송편도 빚고 잡채와 전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시댁에 잠깐 들리고 선물 없이 명절 인사만 간단히 건넸던 기억이 났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소외되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댁은 뒷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런 아내의 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아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현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정이가 친정 부모님은 잘 챙기는데 왜 시어머니는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어? 물론 며느리한테 친정은 특별하지. 하지만 시댁도 가족인데.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은정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그리고 엄마는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시잖아요. 매일 얼굴 보는데 뭘 더 바라세요? 윤 씨는 아들의 반응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입장만 생각할 뿐 어머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윤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생일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같이 살면서 손주도 봐주고 있는데. 그러나 생일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처럼 바쁘게 출근했고 윤 씨는 혼자 손주를 돌봤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귀가했고 며느리는 퇴근길에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일이 늦게 끝나서 밖에서 따로 먹고 왔어요. 어머님 드실 식사는 제가 시켜놨으니까 그거 드시면 돼요. 배달 음식이 도착했을 때 윤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생일상 전부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윤 씨가 천안에 사는 오랜 친구와 약속이 있어 하루 외출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윤 씨는 며느리에게 오늘 친구 만나러 천안에 다녀올게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별다른 반응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윤 씨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고 오랜만에 자유로운 시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낯선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년 여성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에 윤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윤 씨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를 초대했고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 씨는 천천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에는 비싼 회와 갈비, 각종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주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자리에는 정갈한 수저와 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그곳에 윤 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눈에는 그 미소조차 거슬렸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은 눈을 피하며 윤 씨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윤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일찍 온 모양이구나.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배고프시면 직접 챙겨 드세요. 저희는 이제 먹으려던 참이에요. 나도 밥 안 먹고 왔는데. 같이 먹을까? 며느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렸습니다. 저 죄송한데 지금 어머님 드실 자리가 없어요. 밥이랑 수저만 하나 더 놓으면 되는 상황인데 내가 먹을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식사 끝나고 이따가 드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뭐라고? 고집?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맞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저희랑 같이 사시잖아요. 친정엄마는 가끔 오는 손님이고요. 나는 손주 돌보고 집안일 다 해가면 너희 도우려 온 거다. 너희가 부탁해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대접이니? 식탁에 앉을 자리 하나 없을 줄은 정말 몰랐다. 겨우 그런 걸로 서운해하시다니 너무 속 좁으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윤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손주 보고 집안일 해도 내겐 그냥 식모고 친정엄마는 하루 와도 상다리 부러지게 대접받는 귀한 손님이구나. 식사 자리에 내 자리는 없다는 말을 들으니 알겠더라.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하게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이젠 됐다. 더는 못 참아. 가족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친정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어. 윤 씨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짐을 꾸릴 시간도 없었지만 당장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윤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서고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윤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나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지만 설명을 해도 아들과 며느리가 이해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은 항상 아내의 편만 들었으니까요. 천안으로 가는 막차 버스에 올라타면서 윤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어디로 가신 거예요? 천안 집에 돌아왔다. 왜 말씀도 없이 그러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윤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진짜 걱정한 거 맞니? 손주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당황한 거겠지? 엄마, 그날은 그냥 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니까 좀 이해해줘요. 아내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변명했고 그 말들 속에서 윤 씨는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준아, 난 이제 천안에서 살 거야. 너희랑 절대 다신 합가 안 해. 그날 이후로 아들은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화해를 청하는 듯 했지만 점차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으로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항상 아들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윤 씨는 모든 부탁을 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윤 씨를 이용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 똑같이 돌려줘야 이해하겠네. 석 달이 지나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윤 씨는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문득 다른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줘야겠어? 윤 씨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설날에 놀러 오렴. 손주도 데리고 와 얼굴 보고 싶네.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설날을 보내면 좋을 것 같구나. 아들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요? 갈게요. 아내도 같이 가도 될까요? 윤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했습니다. 당연하지. 다 같이 와. 설날 아침, 윤 씨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특별한 방식으로 차렸습니다. 손주 수혁이와 자신의 자리만 정갈하게 세팅했습니다. 밥과 국, 다양한 반찬들을 넣고 수저와 젓가락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의 자리에는 깨끗한 접시 하나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도 없고 수저도 없었습니다. 이제 곧 오겠지? 윤 씨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윤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수혁이가 반갑게 외치며 뛰어들었습니다. 윤 씨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아들과 며느리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윤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아들네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이 보이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얼굴엔 당황스러움과 의아함이 역력했죠. 엄마, 이게 뭐예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씨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잖니. 그래서 한상 차려놨어. 며느리가 식탁을 바라보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밥은 안 차리셨어요? 윤 씨는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너희는 밥 먹고 올 줄 알았지? 아니면 밖에서 먹고 오는 건 어때? 너희가 알아서 챙겨 먹어.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차 타고 멀리서 온 손님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요. 윤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거랑 똑같이 한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우리 며느리 속이 좀 좁은가 보구나. 이 말은 그날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윤 씨에게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윤 씨의 말에 며느리는 순간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을 뿐이었죠. 윤 씨는 손주의 밥을 떠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여가 할머니가 한 거야. 와서 먹자. 손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즐겁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도 함께 먹으며 아들과 며느리를 무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배고파요.
윤 씨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 기분이 그날 내 기분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가족끼리 배려하는 건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는 거야. 나 혼자 희생한다고 가족 되는 거 아니더라.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오해도 있었잖아.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이래도 되냐고. 너는 늘 그렇게 며느리 편만 들더구나. 누가 봐도 그날 은정이가 잘못한 거잖아. 너희는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알겠구나 싶었어.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개의 그릇과 수저를 가져와 아들과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같이 먹자.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길 바란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어이없어요. 이럴 거면 초대는 왜 하신 건데요?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태도에 윤 씨 역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천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와 아들 가족 사이에는 일종의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윤 씨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고 손주와의 통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동네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텃밭 가꾸기와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로 일상은 차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전에는 자식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로움을 느꼈지만 이번 일을 통해 가까이 있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금 더 자신만을 위한 활동을 하며 활기를 되찾기로 했죠. 새로운 인생 이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니? 저희가 둘째가 생겼는데요. 혹시 이번에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윤 씨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잠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일을 겪고도 다시 부탁이라니.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분노도 배신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뿐이었죠. 둘째 축하한다. 근데 나 이번엔 못 도와줘. 너희가 알아서 해.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갑자기 둘째가 생겨서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첫째도 있고 회사도 계속 다녀야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윤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둘이 맞벌이 그만두든가? 나한테 기댈 생각 마라. 이제 나도 나를 먼저 챙겨야겠어? 며느리는 계속 사정했지만 윤 씨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상황 뻔히 다 아시잖아요. 애가 둘이라 돈을 더 들 텐데 외벌이로는 힘들어요. 현준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너희 사정만 운운하면서 부탁하잖니. 나는 이제 더는 못해. 너희 둘이 직접 겪어보면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 손주인데. 손주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책임져야지. 이런 일로 더 이상 전화하지 말아줘. 전화를 끊고
윤 씨는 마음이 무겁기는커녕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죠. 그 사이 서울에서는 아들 부부가 진짜 고생을 시작했습니다. 둘째를 낳은 뒤 며느리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수역과 신생아를 번갈아 돌봤습니다. 밤에는 둘째가 울고 낮에는 첫째가 때를 쓰는 통에 정신을 차릴 틈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몸은 점점 망가졌고 감정도 곤두섰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다크서클은 짙어졌습니다. 아들 역시 야근이 잦고 육아 분담은커녕 늦은 밤 퇴근 후 힘들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주말이 와도 휴식은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밀려있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젖병을 삼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밥을 먹다 둘째가 토하고 설거지를 하다 첫째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아기를 재우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윤 씨가 혼자서 해냈다는 것을. 게다가 자신은 윤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겼었다는 것을 말이죠.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어머님은 혼자 다 했다고? 둘은 문득 그동안 자신들이 윤 씨에게 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명절에 윤 씨의 집에서 있었던 일도 아들과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손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자신들이 했던 행동, 그 냉담했던 말투와 눈빛, 무시와 소외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윤 씨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분풀이가 아닌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는 것도 뒤늦게 이해하게 되었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알 것 같아.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아도 소용없을 거야.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이 더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아들 부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천안 어머니 집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 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가을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놀란 듯 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라. 밥상에 앉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 일은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진짜 후회해요. 우리 가족 다시 같이 잘 살 수는 없을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윤 씨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너희 맘은 알겠어? 근데 이제 나도 더는 너희한테 기대 안 해. 같이 사는 건 말도 꺼내지 마. 아들의 표정이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너무 단호하세요. 그래, 단호해야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데? 정말 나에게 미안하다면 이젠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봐. 그 이후로 아들 부부는 명절이면 어김없이 천안을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항상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왔고 윤 씨를 대하는 태도도 공손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고마워. 그게 윤 씨의 철칙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예전처럼 아들과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았고 손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도 이제는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다가왔습니다. 이 관계 딱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봄이 되면 윤 씨의 마당은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이제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합창단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봉사활동도 나갔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휴대폰 속 손주 사진을 보며 웃기도 하고 살짝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잘한 거야? 세월이 흐른 뒤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 윤 씨의 단호한 결단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집 전세금 다시 돌려줘야겠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엄마가 준 거잖아요. 그리고 내 남은 재산은 전부 다 딸한테 남길 거야.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말이야. 뭐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형평성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다. 내가 벌어온 돈은 가게에서 나온 거고 그 가게를 나와 함께 지켜준 건 내 딸 민정이야. 근데 너희는 시댁은 남이라면서 이젠 남한테 돈까지 기대하니? 그래도 민정이만 편애하시는 거잖아요.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맞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러는 건 차별이에요. 차별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가족이 되었어야지. 시댁은 남이라면서 날 내쫓은 건 어디 사는 누군데? 아니, 그래도 아가씨만 주시는 건. 그럼 저희는 뭐예요? 아예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응. 한 푼도 없어.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됐어. 할 말은 다 했으니 이만 돌아가라. 남은 것이라도 조금만 나눠주세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라. 너가 말했잖니? 시댁은 남이라고. 나도 그 말 똑같이 되돌려줄게. 앞으로 남처럼 살자.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박문희 씨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작은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그 식당의 주인은 박 씨였습니다. 30년 넘게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친 결과 이젠 반찬만 따로 구매하러 오는 단골도 줄을 섰습니다. 박 씨는 매일 새벽같이 장을 보고 한가득 들여온 무, 배추, 두부, 멸치 등을 다듬어 손수 반찬을 만듭니다. 손목이 아파도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죠. 정갈한 손맛에 위생까지 철저히 덕분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요즘 보기 드문 진짜 손맛이라 통했습니다. 딸 민정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빠짐없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딸은 깔끔한 성격은 엄마를 닮아 주방에서도 손이 바빴습니다. 엄마, 반찬 좀 줄이자니까. 우리 집이 식당이지 반찬 가게야? 딸은 투덜거리면서도 어느새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딸이 엄마를 꼭 닮았어요. 말투도 손재주도 참 보기 좋아요. 아들 원호는 결혼에 분가한 지 오래였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직장 일에 치이느라 얼굴 보기 힘들었고 며느리 주영과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야 간신히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직후에는 자주 찾아왔지만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바쁜 회사 일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시댁 방문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박 씨는 눈치챘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의 무심함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요즘은 다 바쁘게 사니까. 그렇게 넘기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연락을 하거나 먼저 챙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첫인상부터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무엇을 받거나 자기를 챙기는 데는 익숙하면서도 그에 대한 감사나 사소한 보답엔 늘 서툰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그런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젊은 애들이 다 저런가 보지. 부모니까 그냥 넘기자.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온 며느리가 처음으로 박 씨의 식당 반찬을 처음 맛본 날 며느리가 내뱉은 한마디가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나물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말끝마다 감탄을 이어가던 며느리는 그 뒤로 박 씨의 식당에서 반찬을 얻어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희 엄마가 입이 짧은 편인데 어머님 반찬은 진짜 잘 드세요. 몇 가지만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박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맛있게 드시라고 전해주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며느리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반찬 너무 잘 먹었어요. 혹시 이번에도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그게 매주가 되고 그 횟수가 익숙해지자 요구사항까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장조림은 간을 좀 덜 짜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짠 걸 잘 못 드셔서요. 고등어 조림은 혹시 순살로 가능할까요? 가시 바르기 힘들어 하셔서.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장사하면서도 이렇게 세세하게 요구받은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야 뭐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도 한창 식당에서 일하던 박 씨에게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 엄마가 친구분들 모시고 집에 오신대요. 지난번 반찬 드셔보고 다들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요. 혹시 10팩만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씨 잠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친정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이제는 그 어머니의 친구들까지 누가 먹는지도 모를 반찬을 가게 일 마치고 손목 쑤시는 와중에 새벽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결국 박 씨는 그날도 반찬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딸 민정이 주방에 들어오며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죠. 엄마, 장사 끝났는데 또 뭐 만드세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친구분들 드린다고 반찬 좀 부탁해서. 뭐라고요? 벌써 몇 번째예요? 새언니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나도 이제 한계인 것 같아. 그날도 박 씨는 평소처럼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장조림, 고등어조림, 나물 3가지를 준비하며 하루는 식당으로 찾아온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그래, 주영아. 무슨 일이니? 원호는 회사 갔니? 네, 오빠는 오늘도 야근이에요. 저는 어머님 가게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며느리는 주방 쪽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 친정 쪽에서 모이기로 했는데요.
반찬 한 15팩 정도만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가 지난번 것도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는데 다들 엄청 맛있다고 하셨대요. 박 씨는 순간 멈칫했죠. 주방에서 반찬을 담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젠 친정의 선물용까지. 지난번에도 10팩이나 포장해 준 것이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지만 박 씨는 애써 표정을 누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영아, 미안한데 너랑 원호 먹을 것까진 괜찮은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친정 쪽까지 챙기는 건 좀 힘들겠다. 요즘 가게도 바쁘고 재료값도 만만치 않고 말이지. 선물이면 매장에서 파는 포장 반찬도 있으니 그걸로 생각해보는 건 어때? 박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장 보러 가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가게 운영이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주 이렇게 공짜로 반찬을 퍼주다 보니 이익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친정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깟 반찬 조금만 더 해주면 될 걸 가족끼리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구세요? 실망이에요. 박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특히 그깟 반찬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온종일 서서 만드는 반찬이 그깟이라는 말로 표현될 줄은 몰랐죠. 한참을 뜸들인 끝에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루에 50사람 반찬 만들고 나면 손목이 욱신거려. 그래도 너희 가족이니까 말 안 하고 그냥 해줬던 거야. 근데 당연한 듯이 받아가고 고맙단 말도 한 번 없고 요구는 점점 많아지니까 너무 힘들다. 박 씨의 말에도 며느리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끝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짜 반찬은 어렵겠다. 필요하면 가게에서 포장 반찬 사가렴.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박 씨를 노려보듯 소리쳤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시댁은 남이라더니 앞으로 저도 남처럼 대할게요. 그 순간 박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댁은 남이라니. 그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족이라는 마음 하나로 애썼던 박 씨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이어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죠. 반찬도 됐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요즘 어머님 반찬 좀 짜고 자극적이라 체하셨어요. 이어진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공짜니까 먹은 거지 돈 주고 사 먹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가게를 나갔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온 가게에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며느리의 말처럼 진짜 남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답장이 와도 단답뿐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박 씨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식당 문까지 일찍 닫고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생일날만큼은 연락이 왔는데 말이죠. 엄마, 생신 축하해요. 딸 민정이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어 딸은 어머니의 쓸쓸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오빠 연락 없어요? 응, 바쁜가 보다. 괜찮아. 박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 맺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 민정이 건넨 스마트폰 화면엔 며느리의 SNS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최고 유일한 가족이라는 멘트와 함께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 사진이 잔뜩 올라와 있었죠. 게시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 박 씨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자. 젊은 애들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봐도 단 한 통의 축하 전화나 문자도 없었다는 사실은 너무 서운했죠. 며칠 뒤 아들 생일이 다가오자 박 씨는 마음을 다잡고 집을 찾았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아무래도 자식 생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결국 박 씨는 직접 아들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내 인기척은 났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3번쯤 눌렀을까. 마지못해 문을 연 며느리는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박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락도 없길래 그냥 손주도 좀 보고 원호 얼굴도 보고 싶어서 왔어. 곧 아들 생일이잖니? 줄 것도 있고.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렇다고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오시면 안 되죠.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남의 집이라니. 박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영아, 또 그 말이니? 아직도 그때 반찬 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땐 내가 그냥. 어머니가 먼저 친정을 남처럼 대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박 씨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 며느리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뭐 하세요? 안 나가시고. 그리고는 박 씨의 등을 손으로 밀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 씨는 마치 추운 바람 속으로 혼자 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선물 봉투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죠. 박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손에 든 선물만 끌어안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을 차근히 설명했지만 돌아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주영이한테 상처 줬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박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죠. 내가? 친정에 반찬 드리기 버겁다고 가게 힘들다고 말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듣고 보니 엄마 말이 좀 각박하게 들리긴 했어. 주영이 많이 속상했대. 박 씨는 억울하고 허탈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정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 아들의 태도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암튼 엄마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그게 맞는 것 같아. 박 씨는 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당연한 말 한 거잖니. 일부러 연락 피하고 문전박대까지 할 이유가 돼? 아들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우리 집 여자들은 다 기가 세서 문제야. 내가 중간에 껴있으니까 너무 피곤해. 엄마, 난 바빠서 이따 연락할게. 뚝. 아들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씨는 핸드폰을 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건 내 자식이 내 편이 아닐 때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죠. 식당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딸이 박 씨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조심스레 털어놓은 박 씨의 이야기에 따른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진짜 뻔뻔하네요. 아니, 오빠도 새언니도 엄마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인데. 지들은 엄마 식당에서 설거지 한 번, 재료 손질 한 번 한 적 없으면서. 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엄마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한마디 했더니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시댁은 남이라면서 엄마를 내쫓아요? 엄마, 그딴 식이면 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전세금이고 혼수고 지금까지 준 거 싹 다요. 그 밤 박 씨는 가게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전세금 송금 내역, 혼수 지출 영수증, 반찬 제작 내역까지 차곡차곡 모아둔 서류철을 꺼냈죠. 박 씨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들 부부에게 주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돌려받을 건 받아야겠다. 박 씨는 조용히 속삭였죠. 이 기회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부모가 아님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톡톡히 깨우쳐 주기로 결심했죠.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당하고 아들마저 그 편을 드는 통화 이후 며칠 동안 박 씨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돌아온 저녁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오직 며느리의 차가운 말과 아들의 무심한 반응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퍼줬는데 고맙단 말 한 번을 못 들었지. 그렇게 박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새벽마다 장을 보고 손목이 퉁퉁 붓도록 식당을 운영하며 버텨온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후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했던 작은 식당이었죠. 자식에게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살았던 날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아들이 결혼했을 때 전세금까지 모두 대주었죠. 당시 혼자 일하기 벅차서 사람을 더 쓰고 싶었지만 아들의 앞날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남이라는 말과 함께 등을 떠밀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딸 민정이 생각났습니다.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 설거지하고 장보고 다듬고 다져가며 함께했던 시간들. 학교 다니며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돕겠다며 달려왔던 딸이었죠. 딸이 있었기에 식당을 지금까지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나와 진짜 내 편을 위해 살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도착했을 때 박 씨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정아, 엄마 좀 도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가게 정리하려고 해. 이제 그만 쉬고 싶어. 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박 씨는 딸에게 자신의 계획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아들 부부와 딸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들네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기도 했죠.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중대한 얘기가 좀 있다. 이번 주말에 며느리도 같이 시간 좀 내서 우리 집으로 와.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네, 엄마, 근데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죠.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이번 며느리의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아들 부부가 보여온 행동들, 그리고 특히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썩 내켜하지 않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요즘 회사도 바쁘고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고 며느리는 앉자마자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딸은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죠. 박 씨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이제 너희도 전세 만료될 때 되지 않았니? 이사 준비는 잘하고 있니? 아들 부부는 슬쩍 서로를 바라보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 네, 요즘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알아보는 중이에요. 박 씨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이젠 나이가 있으니 가게를 슬슬 정리하려고 해. 그동안 많이 무리한 것도 있고, 정리하면 돈이 좀 생기긴 하겠지.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번쩍였고 아들은 눈동자를 굴리며 엄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던 두 사람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죠.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이제 편히 사셔야죠. 참 가게 정리하시면 돈이 꽤 생기실 텐데. 며느리도 바로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애도 있고 좀 더 넓은 데로 옮기면 좋겠죠. 요즘 전세도 비싼데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알랑거리는 그 말투가 박 씨의 귀에 콕 박혔습니다. 돈이라는 단어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 너무나 분명했죠. 잠시 뜸을 들이던 박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말인데. 너희 집 전세금 다시 돌려줘야겠다. 네? 아들의 표정이 얼어붙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 돈 내 피땀으로 번 돈이야. 30년 넘게 반찬 만들고 손목에 파스 붙이며 장사해 모은 돈이지. 아들이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엄마가 준 거잖아요.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다. 내가 벌어온 돈은 가게에서 나온 거고, 그 가게를 나와 함께 지켜준 건 내 딸 민정이야. 그래서 내 남은 재산은 전부 다 딸한테 남길 거야.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뭐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형평성 없이 저희한텐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박 씨는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나와서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내가 아플 땐 가게도 대신 봤다. 근데 너희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있니? 그렇게 날 무시하고 반찬도 모자라다 하더니 이젠 돈까지 기대하니?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민정이만 편애하시는 거잖아요.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맞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러는 건 차별이에요. 박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족이었으면 가족처럼 굴었어야지. 시댁은 가족도 아니라면서 날 내쫓은 건 어디 사는 누군데.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가족이었어야지. 받아갈 땐 당연하게 굴고 정작 중요할 땐 남이라더니 이제 와서 권리만 주장하니? 아들 부부는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했죠. 아니, 그래도 아가씨만 주시는 건. 그럼 저희는 뭐예요? 아예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박 씨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응, 한 푼도 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변했죠. 순간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그러자 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할 말은 다 했으니 이만 돌아가라. 하지만 아들 부부는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민정이보다 우리가 더 어렵잖아. 남은 것이라도 조금만 나눠주세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박 씨는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라. 너희가 말했잖니? 시댁은 남이라고. 나도 그 말 똑같이 되돌려줄게. 앞으로 남처럼 살자.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박 씨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남이라며 쫓겨났던 그날처럼 똑같이 아들 부부를 현관 앞에서 조용히 밀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 뒤엔 더 이상 미련도 눈물도 없었죠. 엄마 괜찮아요? 딸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죠. 응, 이제 괜찮아. 오히려 후련하네. 박 씨 그날로 아들 부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연락에 흔들리지 않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부터 박 씨는 가게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했지만 모두 박 씨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죠. 한 달 뒤 가게는 완전히 정리되었고 박 씨는 딸 민정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죠. 손목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왔네. 그 목소리에는 후회가 아닌 홀가분함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가 아들 부부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모든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동안 급할 때마다 받아오던 생활비, 용돈까지 모든 지원이 한 번에 싹 다 끊긴 것이었죠. 특히 아들에게 빌려주었던 전세금까지 회수되자 평소에 사치가 심했던 두 사람의 삶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박 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아들 부부는 이를 무시했지만 변호사의 내용 증명이 도착하자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죠. 어머니도 정말 너무하시지.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까지 이럴 수 있어요? 며느리는 친정어머니에게 하소연했지만 결국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신용 한도는 바닥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동안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돈을 함부로 써온 결과 신용카드 빚도 상당했죠. 결국 이들은 급하게 전셋집을 빼고 햇빛도 잘 안 드는 오래된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서 습기 차고 오래된 집으로의 이사는 특히 며느리에게 큰 충격이었죠. 당신이 그때 잘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겠지.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은 그동안 뭐 했는데? 아들 부부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밤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욕설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박 씨는 딸 민정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돈으로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집을 장만했고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취미도 찾아주었죠. 엄마, 이 근처에 문화센터가 있다는데 같이 다녀볼까요? 노래교실도 있고 요가도 있어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내가 요가를 할 수 있을까? 박
박 씨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갈 필요도, 손목이 아프도록 반찬을 만들 필요도 없었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한참 후 재산을 빼앗겼다는 억울함에 못 이겨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자식인데 그 돈을 통째로 딸한테만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는 거 아니야? 며칠 뒤 아들 부부는 생각보다 더 뻔뻔하게 돌아왔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박 씨가 딸에게 남긴 재산 일부를 자신들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죠. 법정에서 아들 측 변호사는 어머니의 재산은 자식들의 것이라며 딸에게만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판사 앞에서 침착히 말했죠. 그 돈은 전부 제 명의로 된 것이고 30년 동안 제가 제 손으로 일군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동안 식당 일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게 돈을 받아가기만 했죠. 이 가게를 함께 지킨 사람은 제 딸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재산은 박 씨의 자산이며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할지는 피고의 적법한 권한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에서 패한 아들 부부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죠. 어느 날 박 씨는 민정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네. 이혼한대. 결국엔 이렇게 됐네. 아들 부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결정적인 타격이 된 것이었죠. 며느리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몇 달 뒤 박 씨의 집 앞.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건 아들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췌한 얼굴이었죠. 엄마, 다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도 떠났고, 이제 진짜 혼자야.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 씨는 말없이 문을 열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 말 예전엔 기다렸지. 근데 지금은 듣고 싶지도 않다. 박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설날, 추석, 어버이날마다 꽃다발을 들고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그날 이후 박 씨는 딸 민정과 함께 진짜 평온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주말이면 버스를 타고 단풍 구경도 다녔죠. 문화센터에서는 민정과 함께 노래도 배웠고 매일 저녁이면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습니다. 가끔 옛 단골 손님들이 놀러 오기도 했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모임도 만들었죠. 이게 사람이 사는 맛이지. 지난날의 고된 삶이 무색할 만큼 이제 그녀의 일상은 여유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골목길. 박 씨는 딸 민정과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죠. 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도 그때 그 결정 후회 안 해요?
박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후회? 아니, 오히려 더 확신이 들어. 햇살은 따뜻했고 박 씨의 눈가엔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더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듯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아들도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닫게 되겠지. 그때쯤엔 다시 받아줄지도 모르겠구나. 박 씨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자식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 씨의 지난날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벚꽃잎이 살짝 어깨에 내려앉았고 박 씨는 그것을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마치 지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말이죠. 민정아,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네, 엄마.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진짜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듯 천천히 골목길 너머로 걸어갔습니다. 박 씨의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것이었죠.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